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이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활용하지 않고 청와대에 반납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당시 청와대 문건을 반납하면서 700건에 가까운 대부분의 문건을 사본은커녕 목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산 헬기 수리온의 부실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수리온의 부품 납품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지난 정부 최고위층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리온의 결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를 공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정리 문건에는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을 활용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라고 지시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논의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의혹 사건 당시 숨진 국정원 임모과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국정원이 감청 장비를 알고도 도입했으며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특히 해당 감청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 미래부 산하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뉴스룸에 출연해서 재벌 개혁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폭우로 충북 청주 성남천이 범람하며 청주 산업단지 내 폐수 처리장이 침수돼 폐수 4천여 톤이 금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환경당국은 금강물 취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 이후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건물 곳곳에 생긴 균열로 천여 명의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JTBC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를 하고도 수사를 하기는커녕 바로 그 선거를 통해서 태어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원본을 통째로 반납했다는 단독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였는데 원 전 국정원장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바로 그때 재판에 활용하지도 않고 청와대에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청와대에 715건의 원본을 반납하면서 사본은 불과 10여 건밖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0건 가까운 문건은 사본은커녕 문건의 목록도 지금 검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방해로까지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2012년 기도스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원과 경찰의 청와대 보고 문건은 715건입니다. 하지만 현재 숫자만 알 수 있을 뿐 전체 문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2014년 5월 청와대에 문건 원본을 반납하면서 사본조차 거의 남기지 않은 겁니다. 사본은 고작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문건 제목을 정리한 목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뒤이은 수사팀의 재수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재판의 증거를 추적하는 길이 원천 봉쇄된 셈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압수물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고의로 문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협조를 넘어 사실상 검찰 내부의 수사 방해라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검찰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건 반납 정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현재 국정원은 내부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당시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검찰이 반납한 국정원 문건의 상당수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입증할 자료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선 대책 문건도 들어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전략을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후보였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의 주변 인물 동향까지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사퇴로 2달 만에 갑자기 치러졌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는 곧바로 이듬해 총선과 대선으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어서 정치권에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때 국정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이른바 재보선 필승 전략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장 재보선 관련 대비 동향이라는 제목의 해당 문건에는 재보선 전에 서울 시민의 관심 이슈 강화로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 좌파들이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18대 대선 전부터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정황 증거였습니다. 문건에는 또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야권 대선 주자로 꼽혔던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동향이 보고됐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경우 주변인들의 정보까지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 외에 핵심 측근들의 내역까지 조사해 정리했던 겁니다. 당시 1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상시 개입 정황 증거를 재판에 활용하지 않고 청와대에 몰래 반납했다는 건 직무유기가 아닌 수사방해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적폐청산을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가 부활됐죠. 검, 경, 또 감사원과 국정원, 국세청까지 사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생긴 건데 그 책임자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의회 의장을 맡아서 반부패 드라이브를 직접 챙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 대통령의 첫 표적은 바로 방산비리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어제 문 대통령이 방산비리는 이적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검찰이 오늘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의 협력업체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만큼 방산비리 수사가 지난 정부 최고위층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여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원의 부실을 보고받고도 발표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확정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용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앞유리가 수차례 파손됐고 결함에 따른 엔진 고장도 잦다는 지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8개월이 흐른 지난 16일에야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낸 자료입니다. 수리온 감사 결과를 확정짓기 2달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무기 도입 관련 비리에 대해 직보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보고 중에 수리온 문제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에게 직보됐던 수리온 관련 문제가 정권이 바뀐 뒤에야 감사 보고서째 국민에게 공개된 겁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수리온의 부실 납품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발표까지 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여당에서 제기됐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은 제대로 그걸 다 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문제 없다, 별거 아니다, 뭐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그냥 질질 끌었던 겁니다. 카이 하성룡 사장은 친박근혜계 정치인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은 현재 하 사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수리온과 관련해선 추가 감사가 필요해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공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직보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항공우주산업이 한국형 전투기 이른바 KFX 사업에서 지난 정부 실세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VIP 지시사항 문건을 저희 JTBC가 취재해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KFX 사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직접 챙긴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VIP 지시사항 이행 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청와대의 각 비서관실에서 정리한 문건입니다. 그런데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2015년 11월 정리한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이 카이의 한국형 전투기 이른바 KF-X 사업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이의 최대 주주였던 산업은행이 투자금 회수를 우려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 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카이의 KF-X 사업 자금 문제까지 직접 챙긴 정황이 나온 겁니다. 방산비리 수사에 나선 검찰도 KF-X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실세 등이 KF-X 사업과 관련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VIP 지시사항 문건에 적힌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배경에서 KF-X 자금 문제를 챙겨보라고 지시했는지도 규명이 필요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결과에 따라선 파장이 상당히 커질 사건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은 계속 속볼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늑장 대응과 구조 실패, 이후에 허위 발표와 부실 수사까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후에 여론에 떠밀려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출범했던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죠.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와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까지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는데 당시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 최근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 더미에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 이듬해인 2015년 출범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출범 초기부터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를 내립니다.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정리 문건에서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석회의를 정리한 회의록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협조해 일탈 행위 등을 부각시켜서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들을 활용해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내고 특조위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걸로 풀이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청와대가 이렇게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면 과연 그것이 실제로 이행이 됐을까? 청와대가 지시한 대로 일부 언론이 세월호 특조위를 비난하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견제하는 식의 소위 무력화가 실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석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논의 끝에 참사 이듬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권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의 반발로 시작부터 덜컹거렸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조대환 부위원장이 이념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6개월여 만에 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갈등만 커졌습니다. 실제 BH 조사건 관련 필요시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이란 해수부 내부 지침이 이후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보수 언론은 특조위가 진상규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2015년 7월부터 8월 사이 특조위가 혈세를 낭비한다며 부정적 보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일탈행위를 부각시켜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그대로 실현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자, 이 내용을 증명해 줄 분을 잠깐 좀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훈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할 텐데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과 함께 특조위의 구성부터 해산까지 전 과정을 일선에서 겪은 분입니다. 박 변호사님 전화 지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다른 데서 듣기로는 박 변호사님이 지난 3년 동안 바로 이 문제로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치아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아, 예,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괜찮으십니까? 이제 수리해야죠. 예. 어느 정도나 스트레스를 겪으셨는데 그랬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때부터 거의 만 3년을 특조위까지 다 진행을 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참사가 발생한 거는 이미 과거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교훈을 얻으려고 좀 적극적인 자세를 정부가 취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든 이걸 덮으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또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이상한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를 너무나 그 현장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처음부터 세월호 문제에 비협조적이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가족들하고 직접 만나고 할 때는 유가족들도 뭔가 좀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2014년 5월 16일로 기억되는데요. 예. 그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을 할 때만 해도 뭐 특검도 하시고 국정조사도 하시고 특검법도 국회하고 잘 논의하시라 이렇게 말을 할 때만 해도 좀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6월, 7월, 8월 이제 특별법 만들려고 하니까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유가족들이 뭐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등 SNS상에서 그냥 있지도 않은 허위 가다 사실을 그냥 유포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거죠. 그때부터 좀 뭔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김재원 의원이 세월호는 세금 도둑이다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 1월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확인한 문건은 2015년 3월 이후의 내용들이지만 네네. 당시에 김재원 의원의 발언의 파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사실 2014년 12월 중순부터 해수부 공무원이 빨리 와가지고 설립 준비해야 된다. 시행령이나 예산이나 집대안을 빨리 만들어달라. 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요. 예. 문제는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공무원들이 나름 열심히 각자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16일 금요일로 기억되는데요. 예. 그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그 민간에서 이제 전문위원으로 유축된 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그 복합기에 그 하나의 문건이 여러 장으로, 그러니까 여러 부가 인쇄된 게, 출력된 게 흔적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나온 거예요. 무슨 문건인지. 예. 근데 그 문건을 그 새벽 시간에 그거를 누가 출력할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민간위원. 그래서 저희가 좀 이상하다고 느낌을 가졌는데 그날 아침에 새누리당 원내 대책인가요? 그 회의에서 김재현 의원이 이른바 세금 도둑 발언을 한 거죠. 예.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이제 그 파견 공무원들도 그냥 몸을 사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 여당 추천위원 상임위원이었던 조대환 부위원장이 그 파견 공무원을 다 그냥 철수시키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예. 기억합니다. 근데 복사기에서 복사해갔다는 문건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희가 제목만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제목은 이제 그 설립 준비 단계에서 예산이나 이런 논의된 내용을 출력한 거로 그렇게 저희가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 예산 관련 문건을 가져간 뒤에 갑자기 뭐 세금 도둑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김재현 의원이 말한 그 내역들을 보면 사실은 그날 복사한 내용하고는 또 달라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아마도 그런 정보가 김재현 의원한테 갔고, 김재현 의원이 아마도 이제 특조위로부터 뭘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누구를 시켜서 또 그걸 가져온 것 같고, 나중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제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조대환 부위원장께서 본인은 그 자료를 가져다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었죠.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아무튼 뭐 문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당시에 특조위 안에서
청와대와 관련해서 따로 들은 얘기는 없으셨는지요? 짤막하게 말씀하신다면. 예, 그 진상규명국장 문제인데요. 2015년 늦어도 11월, 12월에는 진상규명국장을 대통령이 임명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절차를 다 밟았거든요. 예. 근데 끝까지 임명이 안 되고 이제 12월 달에 청문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전해 들은 이야기는 대통령이 세월호의 세자도 듣기 싫어한다. 그러니 그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결재를 올리게 하겠냐. 예. 그래서 결재도 안 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그 당시에 정부 내 일반적인 분위기였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박정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스리랑카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트럭에 치여 숨진 여대생 정모 씨에 대해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지만 검찰의 다른 성범죄 관련 수사에서 스리랑카인의 DNA가 확보돼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19년 동안의 재수사와 법정 다툼 속에서도 결국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10월 대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정모 씨가 대학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23톤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정 씨의 속옷이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냈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의 거센 요구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속옷에 있던 DNA의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건이 급물살을 탄 건 2013년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정 씨 속옷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면서입니다. 검찰은 그해 9월 K씨를 공소시효 15년에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새로운 증인을 찾아 K씨와 스리랑카 동료 2명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항소심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K씨의 강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성폭행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1심과 2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면서 K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19년 만에 교통사고 피해자에서 성범죄 피해자임이 확인됐지만 가해자는 처벌하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이달 초 경남 창원에 내린 기습폭우로 하천을 정비하던 노동자 3명이 물살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그런데 책임 소재를 따지던 수사 과정에서 자살과 사고사가 이어졌습니다. 폭우가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연을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경남 창원엔 1시간 동안 37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창원 양덕천 물이 급격히 불었습니다. 마침 하천 정비 공사를 하던 노동자 4명 가운데 3명이 피하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곧 책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 대표와 임원 51살 김모 씨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간 김 씨가 지난 11일 실종됐고 어제 마산항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가 남긴 유서에는 업체 대표가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원망과 경찰의 강압 수사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나올 법한 그런 일, 딱 한 사람을 표적해가지고 그런 걸 받았대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사촌형인 김무경이가 날이 저문 후에도 사촌 동생을 찾아 나섰다. 이곳에서 발을 헛디뎌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김경희는 2차례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어제 숨을 거뒀습니다. 사촌끼리도 오가지도 못하고 똑같은 데 많이 있네. 경찰은 강압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신 업체의 불법 하도급 비리로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의 지난 석 달치 노동시간을 취재진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 5일로 따져보면 하루 평균 14시간이 넘었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허용하는 관련 법규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버스기사 김모 씨의 근무표입니다. 김 씨는 사고 전날 새벽 5시부터 주행을 시작해 밤 11시 반에 들어왔고 사고 당일엔 아침 7시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 5일 근무로 계산할 때 최근 석 달간 하루 평균 14.2시간 근무한 셈입니다. 45명씩 싣고 다니는 버스가 하루에 10대가 사고 나면 450명 한 방에 날아가요. 버스가 사실은 시민들 목숨을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제때 우편물을 배달해줘야 하는 집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면 제가 어떻게 하나 다닐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루에 매일 한 70km 정도 거의.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집배원의 경우 새벽 5시 출근해 밤 9시 퇴근으로 연장 근로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5일 근무로 볼 때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11시간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과도한 근무는 고스란히 사회적인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분신 자살한 원모 씨를 비롯해 올해만 자살한 집배원이 5명에 달합니다. 버스기사와 집배원 모두 노사 합의에 따라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입니다. 주무시다가 뭐 화장실을 가신다면 깨야 되고, 이렇게 부시럭거리면 깨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는 깊은 잠은 못 자요. 항상 이제 대기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특례 업종 26개를 10개로 줄이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경상북도가 산하기관 채용 공고를 내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남는 임금 재원으로 새 사람을 뽑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인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북 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경북 테크노파크입니다. 얼마 전 직원 6명을 뽑는다고 공고했는데 그중 4명이 주 4일만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사무실 방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현재 공고 중인 주 4일제 직원들이 채용돼 들어오면 함께 팀을 꾸려 일을 할 곳입니다. 위화감이 조성될까 봐 주 4일 근무자만 따로 모아 근무시키기로 한 겁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산하기관 전체에서 주 4일 근무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월급은 기존 직원보다 20%가 줄어든 150만 원 안팎을 받게 됩니다. 아낀 돈으로 일자리 400개를 늘린다는 보관인데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미래를 생각해서는 저도 이제 가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고 해서 그걸 생각해서는 조금 더 애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존 공무원의 우려도 큽니다. 주 4일제가 조금 더 출근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비율대로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근과 휴일 근무를 없애는 게 먼저란 지적도 나옵니다. 가정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충족이 되었으면. 이 때문에 기존 직원 중 주 4일제 전환 신청을 한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충북 청주 산업단지의 폐수 처리장이 침수돼서 정화가 안 된 폐수 4천여 톤이 금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가뭄 때문에 금강물을 끌어오던 보령댐 도수로 가동도 중단되는 등 금강 수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불어난 하천물이 다리 위로 출렁거리더니 삽시간에 도로를 삼켜버립니다. 지난 16일 청주에 290mm의 장대비가 내리면서 성남천이 범람한 겁니다. 넘쳐난 물은 바로 옆 청주 공공폐수처리장을 덮쳤습니다. 환경당국은 급히 이 처리장을 이용하는 청주 산업단지 공장들의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처리되지 않은 폐수 4천여 톤이 성남천과 미호천을 거쳐 금강으로 흘러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곧바로 농공용수 사용을 금지시키고 미호천 등 4곳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질 검사 결과는 주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가뭄으로 물이 말라 금강물을 하루 11만 톤씩 끌어오던 보령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보령댐 도수로 가동을 멈췄는데 이번 비로 저수율이 18%까지 늘었지만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당국은 오늘부터 폐수를 청주 시내 다른 하수처리장 2곳으로 보내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비로 청주시가 입은 피해액이 48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일단 충청 남북도에 특별교부세 3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골목 상권 보호 대책의 종합판인 셈입니다. 핵심은 본사가 받는 마진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맹점의 협상력은 키워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강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본사에 비해 가맹점이 가진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불공정한 행위가 반복돼도 바로잡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사회와 시장의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사는 납품업체에서 받는 리베이트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치즈 통행세처럼 친인척 등이 납품에 관련 있는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피자나 치킨 등 주요 업종 가맹본부 50곳의 경우 필수 품목 구입 내역은 물론 마진 규모도 공정위가 직접 분석해 공개합니다. 가맹점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등 협상력도 키웁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뿐 아니라 본사도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표준 가맹 계약서를 개정하고 판촉 행사 비용 분담도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본사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손해를 볼 경우 배상해주는 방안과 본사가 보복 행위를 하면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부족한 감시 인력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에도 현장 단속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프랜차이즈 갑질 대책을 내놨는데 당사자인 가맹점 운영 상인들과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기대와 우려가 섞인 목소리를 전다빈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른바 프랜차이즈 갑질은 각양각색입니다. 리모델링비가 너무 비싸요. 일반 사설 업체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치면은 100만 원이면 하는 거를 걔네는 200만 원을 불러놓고서 거의 90몇 5% 거의 마늘후레 그 같은 경우 한 봉에 3만 원대인데 시중에 좀 저렴한 거 많이 있더라고요. 공정위가 20가지가 넘는 종합 대책을 내놓은 배경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인들은 공정위 대책을 반기면서도 본사 갑질을 실제로 막을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필수 물품을 공개하거나 가맹금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맹본부에서 시행을 안 하면 또 그만 아닙니까? 아주 대찬성입니다. 구매회사의 납품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까지 조사가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생력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벌칙 규정을 두어서 이 구속력을 확보해내는 것이.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한국형 사업 모델의 특성을 간과한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국내 프랜차이즈가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도 많지 않거든요. 필수 물품, 의무 기재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현실을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갑을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다. 지난달 14일에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취임 한 달 좀 더 지났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스스로를 어공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어쩌다 공무원이죠.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대책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아직도 어공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여전히 어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공으로서 해야 할 각오를 매일매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것이 역시 초기에 프랜차이즈에 집중을 하시고 지금도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네. 그래서 몇 가지의 예를 들면 치킨 업체 가격이 떨어졌다 해서 그것이 이른바 이제 김상조 효과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얘기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요즘은 이제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예. 셀카를 찍자고 하는 시민들도 계시고요. 그런가요? 심지어는 사인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 그만큼
전화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정말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예. 그만큼 이제 부담이 큽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기분이고요. 왜 빚더미입니까?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이제 기대하신다는 의미에서.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정위가 그동안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반성을 하면서 국민들이 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시는 바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다 풀어내려면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만한 내용들인데 뉴스 시간이라서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은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앞에 두 기자의 리포트를 전해드렸는데 우선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는 납품업체에서 받는 리베이트를 비롯해가지고 논란이 된 치즈 통행세 같이 친인척 등이 이 납품에 어떤 관련이 되느냐 하는 것까지 다 공개해야 된다. 리베이트 공개는 근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물론 공개를 강제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서 제재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가맹 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수 품목의 공급이나 리베이트 또는 중간에 특수관계인을 통한 통항세 징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라. 그리고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직권조사하는 것까지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직권조사에서 문제 있으면 고발까지 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과징금 부과하고 고발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뿐만이 아니라 본사도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그 표준 가맹계약서를 개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만 더 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판촉 행사 비용 부담도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의뢰 입장이어서 지금까지의 가불의 관행으로 볼 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다른 혹시 불이익을 또 우려하면서 쉽게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다 담보해 줄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남죠. 그 프랜차이즈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뭐 어디나 존재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하는 즉 매출액이나 이익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로열티로 받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필수 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마진을 붙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부당한 어떤 대가, 특히 판촉이나 광고 등의 비용을 떠넘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모든 가맹본부가 받는 대가를 공시하도록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이제 개정하고 또 조사하고 제재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법제도의 개선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맹점주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을들이 여러 가지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제도의 개선에 못지않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관한 공정의 엄격한 법 집행이 전제될 때 이 모든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견 가진 분은 없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인력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좀 어려운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안 하던 일을 하려면 지금 가맹사업, 가맹거래과에 전체 직원이 8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가맹본부가 4,200개가 있고요. 가맹점주가 22만 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8명의 직원을 가지고 사실 조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다른 국에 있는 어떤 직원들을 배치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행자부 등과 협의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인력 자원을 늘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더욱더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질문이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해결용 질문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다른 부처가 시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점주들의 얘기, 아까 들은 얘기를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필수 물품을 공개하거나 가맹금 인하 방안을 강구해주면 크게 도움이 된다.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가맹본부에서 시행을 안 하면 그만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확충 등등 혹은 지자체 단속권을 줘서 다 잡아내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그 표준 가맹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기재하고 공시를 하라는 것을 의무화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필수 품목의 품목 이름만 적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필수 품목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거기에 붙는 어떤 마진의 크기라든지 또는 특수관계인의 개입 여부 등등에 관해서 이제는 다 표준가 가맹 계약서에 적도록 돼 있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정위 어떤 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와는 이미 실무적인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이런 지자체의 어떤 행정력을 또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주요한 어떤 가맹 본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미 사실은 이제 직권 조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사를 통해서 제재하는 것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정위 대책에 대찬성이다. 다만 구매 회사의 납품가를 조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 점주들의 얘기인데 이건 현장에서 다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와닿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아마 공정위가 세종시에 앉아서 이 전국에 걸친 가맹점주들의 어떤 문제점을 다 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도 포함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가맹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특히 이제 사업자 단체의 대표들을 통해 가지고 가맹가 사업의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출범을 시킬 건데 그분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공정거래 조정원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쟁 사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미스터 피저 건의 경우에는 집단 민원이 2차례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데 이제 공정거래 조정원이나 또는 지방사무소에 들어오는 민원의 동향, 이상 징후를 시시각각 이렇게 파악함으로써 공정위가 직권조사하고 제도 개선하는 데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한 더 중요한 건 지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좀 갖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보자면. 근데 아까 잠깐 나온 것 중에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서 얘기는 국내는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필수물품, 이게 그 필수물품 의무 기재가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현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오늘 발표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주로 이제 필수 물품 공급에 대한 정보 공개와 그다음에 가맹점주들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가맹가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필수 품목의 공급 과정에서의 마진을 중심으로 수익을 얻는 그런 잘못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처럼 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로얄티로 받는 그런 보다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대책들을 통해서 물론 이건 프랜차이즈점에 국한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대책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엊그제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프랜차이즈는 지금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최저임금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 사회에 가불관계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크게 보면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도급 문제가 있고 가맹, 대리점, 그다음에 대규모 유통업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사업에 대해서 일단 집중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하도급과 대리점 유통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떤 부담을 일부는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겠지만 또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거래 당사자들 간의 상생 협력의 모델을 정착시킴으로써 이것이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데 대한 대책을 내놓는 어떤 그 캘린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뭘 내놓던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맹 사업 다음으로는 하드업과 대규모 유통업에 집중할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대리점의 경우에는 작년 말에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실태조사가 안 돼 있어서 올해 말까지 대리점 부분에 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재벌 개혁 문제도 그렇고 이 갑을 관계 문제도 그렇고요. 예. 실태 파악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예. 하도급 문제는 어차피 대기업 문제가 끼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그 김상조 위원장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을 때 물론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죠. 근데 특히 대기업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말랑말랑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교수가 들어갔는데 대기업 얘기는 여태까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느냐. 오히려 대기업을 다독거리는 얘기만 하고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 재벌 개혁의 정책 대상은 크게 보면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경제력 집중 억제이고 또 하나가 소유 지배 구조 또는 어떤 사익 편취 부분이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기다리겠다고 한 것은 경제력 집중 억제 파트 쪽입니다. 예. 우리나라 30대 재벌을 얘기하지만 4대 재벌이 그것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니까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4대 그룹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경고도 이미 보내드렸고요. 다만 그 지배구조 개선, 특히 사익 편취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일정한 정도의 실태 분석을 거의 마쳤습니다. 아마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기업을 늘렸다는 건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아니요, 법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그중에 문제가 될 만한 일감 몰아주기의 실태 분석을 이미 마쳤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걸 통해서 영세 소상공인이나 또는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의 폐해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공정거래법에 있는 조항을 가지고 조사하고 제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기업의 어떤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은 이거는 경제력 집중 문제와는 달리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력 집중 문제는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이건 기왕에 임기 초기에 말씀하신 건데 4대 그룹에 집중한다라고 했는데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집중하고 지금 그 4대 그룹에게 일종의 경고도 보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의 움직임이 혹시 파악된다든가 하는 건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겠다? 4대 그룹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의 방법론, 전략을 얘기한 것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절반을 차지하는 4대 그룹의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겠다. 따라서 그 전에 4대 그룹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것이 다른 어떤 그룹에게 확산되기를 일단 기다리겠다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께서는 저게 그 대략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구체성으로 잘 다가오질 않아서 예를 모범적인 사례라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예를 들면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30%로 돼 있는 것을 29.9%로 하고 있는 몇몇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도의 어떤 취지에 맞는 변화를 스스로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산분리 같은 것에 대해서 SK그룹이 최근에 SK증권을 이제 매각하겠다고 한 것처럼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그러면서도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는 어떤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해서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잡힌 건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것을 제가 아직까지는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좀 더라면 어디까지일까요? 어느 정도 때까지? 제가 너무 그 시한을 박아서 질문드린 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금년 내? 보시기에 따라서는 금년 말까지도 너무 길다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럴 분들도 계시죠. 그 전에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실 더 필요한데 시간이 오늘 이 정도라고 혹시
근간에 더 나와 주시긴 어렵겠으나. 예, 제가 여기 제일 먼저 나온 것도 그런데요. 또 나오게 된다면 다른 방송 언론사로부터 제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시 46분인데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대화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한미 공조가 다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이 아직 대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would refer you back to them. That being said, I think the president's been clear in the past with respect that any type of conditions that would have to be met are clearly far away from where we are now. 트럼프 정부는 그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대화 조건으로 전제했습니다. For us to engage in talks with the DPRK, they would have to denuclearize. And that is not something we're seeing them take any steps to do so. 북한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 이런 강경 분위기는 행정부와 의회에 더욱 번졌습니다. 북한의 자금질 차단을 위해 중국 기업을 때리는 다양한 제재 카드가 가시화된 상태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외상도 지금은 대북 압력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외신은 일본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회담 제의 의미를 깎아내렸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입구 만들기에 돌입했지만 북한 설득과 대미 공조라는 이중의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6초 동영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와 여권 신장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짧은 스커트와 배꼽티를 입은 여성이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걷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대표적으로 원리주의를 신봉하는 나즈드 지역입니다. 사우디 여성은 바깥에서 손발 등을 제외한 온몸을 가리는 아바야를 입어야 합니다. 머리엔 두건인 니캅도 착용합니다. 이 영상이 트위터 등에 퍼지자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에선 무슬림 머리 두건이 금지된 것처럼 사우디에선 엄격한 복장 규정이 법이라는 겁니다. 당국은 쿨루드란 이름의 여성 모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란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폭탄을 터뜨리거나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여성에 대한 과도한 억압이란 비판입니다. 지난 5월 사우디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과 딸이 머리 두건을 쓰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외국인 여성이 그랬다면 몸매에 찬사를 보냈을 거란 조소도 나왔습니다. 사우디에선 여성에게 운전이 허용되지 않고 투표권도 2015년에야 처음 주어졌습니다. الأمية والجهل عندنا في السواقة تلاقي واحدة معاها PhD بروفيسورة في الجامعة وما تعرف تسوق. نبي نلغي الأمية هذه في البلد. 사우디 여성들은 아바야 속 화려한 의상을 일부러 드러내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방송사 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래퍼 정상수 씨가 골목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시비가 붙자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멈춰있던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돌진해 맞은편 차를 들이받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오더니 상대방 운전자에게 달려들기도 하고 말리는 경찰을 밀치기도 합니다. 소란을 피우는 남성은 3년 전 방송사 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래퍼 정상수 씨입니다. 정 씨는 오늘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 임모 씨와 서로 길을 막는다며 시비가 붙은 끝에 임 씨의 차량을 한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정 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4%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앞서 지난 5일 서초동의 술집에서 손님을 때리고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배출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벤츠 차량이 국내에 11만 대 넘게 수입됐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독일 정부와 함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매연 필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으로 질소, 산화물 등의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 2.0 디젤 차량 21만여 대의 리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투싼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제작된 7만 9천여 대, 스포티지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제작된 13만 8천여 대입니다. 평생 결혼을 안 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UCL 의대 소머레드 박사팀은 사회적 교류가 뇌에 자극을 줘서 뇌 기능 손상에 대처하게 하는데 혼자 사는 노인은 사회적 교류가 줄면서 치매에 잘 걸린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남극에서 생성된 A68로 알려진 거대 빙산이 바다 쪽으로 표류 중이라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위성에 찍힌 사진을 보면 경기도 면적 절반가량인 A68 빙산과 이를 낳은 빙붕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A68이 남극 외달해에서 대서양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지난달 가뭄으로 우리나라도 곳곳에서 산불이 났었죠.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발칸 국가들은 급기야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북미 대륙에서는 열흘 넘게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수목을 집어삼키고 검은 연기는 발칸반도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던 몬테네그로 정부가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군대까지 동원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지금까지 100여 명의 관광객이 대피했고 16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때문에 물과 전기 공급이 끊겼던 크로아티아에서도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욱한 연기를 뚫고 소방 항공기가 소화액을 뿌려보지만 힘에 부칩니다. 불기둥 앞의 주택들은 속수무책입니다. 폭염과 산불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남서부 지역에 이어 캐나다 서부에서도 산불이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서울 면적 3배가 넘는 18만 헥타르를 태웠고 주민 4만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Those flames are like 30 feet high. And I thought I wasn't actually going to get out that one time because it was all around me. 강풍까지 더해져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세계적인 고온과 가뭄 현상에 지구 곳곳이 산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서울에는 착공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완공이 안 되고 방치된 건물이 여럿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도심 속 흉물이 된 이 건물들을 서울시가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위를 붉은색 철골과 콘크리트가 덮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녹이 슬고 천정엔 구멍이 뚫려 빗물이 흥건합니다. 10층짜리 건물로 추진되다 5층에서 멈춰버린 창동역 민자 역사입니다. 13년 전인 2004년에 첫 삽을 떴지만 2010년에 공사가 완전히 중단됐고 그 후로 7년 동안 이렇게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엔 12층짜리 건물이 앙상한 골조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6년에 착공했다가 시공사가 3년 만에 부도난 뒤 1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저희 동네 흉물인 것 같아서 뉴스에도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차라리 나는 부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가 그동안 도심 흉물로 방치돼 온 장기 미완공 건물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두 11개 건물을 대상으로 조만간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2013년 지자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사업장마다 각종 비리와 시공사 교체, 소송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투입해 매입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도심 흉물 해결을 위해 첫 발을 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올스타전을 마친 프로야구가 오늘부터 후반기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홈런왕 경쟁에서는 SK 최정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4회 말 두산 선발 보우덴의 공이 SK 최정 등에 맞습니다. 우리 프로야구에서 가장 많은 201번째 몸에 맞는 공입니다. 최정이 유독 사구가 많은 건 홈런과 관련이 깊습니다. 전반기에 홈런 31개를 때린 최정은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홈런왕은 물론
시즌 50홈런 달성까지 노립니다. 우리 프로야구 역사에서 시즌 50홈런 이상을 친 선수는 이승엽과 심정수, 박병호 3명뿐인데 최정도 도전에 나선 겁니다. 투수들은 홈런 타자를 경계하기 위해 몸쪽 가까운 공을 많이 던지는데 최정은 홈런을 칠 때 무게중심을 뒤에 두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스타일입니다. 공을 피하면 타격 자세가 무너지는 만큼 최정은 물러서지 않고 버텨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때문에 현역 선수 중에선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을 통틀어 몸에 맞는 공이 가장 많습니다. 홈런왕 경쟁에 필연적으로 따라온 몸에 맞는 공 기록까지. 최정의 도전에 후반기에도 야구 팬들은 즐겁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인천의 한 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안 닫히고 땅이 기울면서 벽에 금이 가고 있는데 불안에 떠는 주민들은 지하 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인천 시내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 이후에 이 아파트에서 황당한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984년 지은 이 아파트엔 모두 260여 세대,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 땅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주차장 접촉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빨라지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중 주차된 차량들이 뒤로 한꺼번에 밀리면서 뒤엉켰던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차들이 그냥 저절로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불과 3개월 전까지만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파트 복도 위로 올라와 봤는데요. 곳곳에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생활하는 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 달 가까이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직접 이렇게 문을 닫아봤더니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문 전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듯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이 아파트 단지에만 30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입주민들의 수리 요청 민원만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갈수록 문을 여닫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문이 안 열어진다는 거예요. 고쳐서 잘 됐는데 또 이렇게 문이 안 되는 거야. 승강기업 비상계단 출입문도 틀어졌고 복도에서도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방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아예 닫히지 않고 볼펜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벌어졌습니다. 요거 문 안 닫혀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 닫히니까 여기 딱 막히니까 이만 떼기니까 깎아냈지. 욕실에 붙어있던 타일 조각도 하나둘 떨어졌고 집안 곳곳엔 금이 생겼습니다. 플라스틱 샷입니다. 문을 닫아봤더니요. 한눈에 봐도 위쪽과 아래쪽 너비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줄자로 재봤더니요. 아래쪽은 4.5cm 정도인 반면에 위쪽을 한번 재볼까요? 9.6cm 정도로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평계에도 바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고 바닥에 내려놓은 탁구공은 곧바로 한쪽으로 굴러갑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가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이런 현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아파트 앞 바로 상가 건물 벽과 바닥 사이에도 이렇게 균열이 깊게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손 하나가 다 들어갈 정도인데요. 꽂혀있는 철근을 한번 위로 뽑아보겠습니다. 이 성인 키를 훌쩍 넘길 정도고요. 이 높이가 3m 돼도 그 끝이 안 보일 만큼 그 균열의 깊이가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차례 안전점검에서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입주민들과 시공사 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정밀 진단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관할지자체는 달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어떤 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인천시입장은 중재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명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도 주민들은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증거물이라고는 쪽지문이라 불리우는 작은 조각지문 하나. 현장 구석에 남은 깨진 맥주병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2002년 발생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구로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의 범인은 무려 15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2002년 당시에는 이 쪽지문을 분석할 기술이 부족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잊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정의롭게만 돌아가진 않는다고들 말하지만 이것은 그 불합리한 공식을 깨버린 마치 영화와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수포 3인조 역시 멀고 먼 시간을 돌아 죄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억울한 옥살이로 인해서 받은 보상금 일부를 자신보다 더 억울한 이들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정의를 찾아낸다는 것. 버려진 것인지 방치된 것인지 모를 청와대에서 발견된 그 두터운 문건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린 그 문건의 일부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그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권의 우호적이었던 언론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9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날, 저는 이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비극은 그보다 훨씬 전인 그 배 세월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의미였죠. 그것이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태블릿 PC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으로 왜곡돼서 지금까지도 탄핵 반대자들에게 악용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또다시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비극은 이미 처음부터 시작돼서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됐고 그들이 감춰두고 싶어 했던 스모킹 건들은 지금까지도 또한 앞으로도 진한 연기와 함께 나타날 것이므로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는 지난 2015년 국정원의 스마트폰 감청 의혹 사건, 즉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당시에 자신이 몰던 마티즈에서 숨진 국정원 임모과장의 휴대전화를 입수해서 보고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임 과장의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 곳곳에서는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감청 프로그램 도입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은 단순히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감청 장비까지 도입하면서도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감청 장비를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석 달 동안 가동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2014년 7월 30일 나나테크 허성구 이사가 국정원 임모과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비를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물은 뒤 인수인계가 편하게 항목별로 번호를 붙여달라고 말합니다. 임 과장은 바로 준비해놓겠다고 답합니다. 대화에 등장하는 장비는 TNI라는 감청 장비로 대상자가 와이파이에 접속만 해도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나테크로부터 장비를 받아 석 달간 시범 운용한 뒤 반납한 상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감청 장비라는 걸 알면서도 정부에 통보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설비를 수입해서 사용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정보위의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나나테크가 감청 설비를 들여왔다고 신고한 기록은 없습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해킹 프로그램은 무형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 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감청 장비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입 과정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문제의 감청 프로그램 도입 당시에 임 과장 휴대전화에는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국가연구기관이 등장합니다. 미래부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른바 국보연입니다. 임 과장이 있던 국정원 팀들은 문제의 감청 프로그램 계약을 앞두고 이 국보연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임 과장이 숨진 직후 열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국회 현안보고 회의입니다. 당시 김광호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은 국정원 스마트폰 감청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것도 몰랐습니다. 국보연은 국가보안 시스템 개발을 맡고 있는 미래부 산하 기관이지만 사실상 국정원의 유관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진행 사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 과장 휴대전화에는 감청 프로그램 계약을 앞둔 2014년 11월 6일부터 국보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며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월 18일엔 국보연 지모본부장이 국정원을 방문하고 다음 날엔 국보연 직원이 김광호 소장에게 이를 보고한 정황도 나타납니다. 2014년 12월에는 임 과장이 있던 국정원 팀이 단체로 국보연을 찾았고 2015년 5월까지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국정원 사이버보안국장 출신인 김광호 소장과 임 과장의 개인적인 친분도 확인됩니다. 2015년 1월 16일에는 임 과장이 김 소장을 직접 만난 정황이 나타나지만 6달 뒤 김 소장은 국회에서 임 과장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지 오래돼 갖고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청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국보연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예, 국정원이 이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를 전후해서 등장하는 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보연, 어떤 것인지 대중한테는 별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국보연이 여기에 개입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가 또 중요해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줄여서 국보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낯익은 기관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기관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국가보안 시스템과 사이버전에 대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소인데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속이긴 한데 사실상 국정원 산하 연구소로 국정원이 예산과 인사 등 전반에 걸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난 5년 동안 3,200억 원이 넘게 투입이 됐는데 국회에 제출한 사업 성과 보고서를 보시면 어떤 연구를 하는지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미래창조부 산하인데 실질적으로는 국가정보원 밑에서 일을 한다. 그 위상이 위장돼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임 과장 휴대전화에 국정원이 국보연과 함께 감청 프로그램 연구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임 과장이 처음 국보연 소속의 직원 김모 씨에게 연락한 건 2014년 11월 6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청 프로그램 계약을 20일 정도 앞둔 시점인데요. 서로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협의 과정을 묻거나 자료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연구 사업과 관련해 협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협의를 한 내용 정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 근데 리포트에서 언급이 됐지만 국정원의 다른 직원들도 같이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임 과장이 국보연 방문 때 국보연 직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시면요. 방문자에 임 과장 외에도 직속 상관인 김모 처장 등 3명의 이름이 저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 이들 방문이 성사된 시점이 상당히 묘한데요. 공교롭게도 국정원이 감청 프로그램 계약을 맺은 2014년 11월 27일입니다. 예. 지금 저기 화면에 국보연 김공공, 김 처장을 얘기하는 거죠. 김모 처장. 맞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도해 드릴 때 임 과장이 숨지기 직전에 이 김모 처장이 버티면 이긴다 이런 문자를 보낸 바로 그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임 과장 승진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감청 프로그램 관련 실적을 강조하라 이런 조언을 건네기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 처장이 임 과장과 함께 국보연 측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감청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 이 국정원 해당 조직은 물론 국보연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또 다른 인물이 국보연
네, 김광호 소장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소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의 보안국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예. 당시 국정원에서 임 과장의 상사로 일했던 인물인데요. 김 소장이 보안국장 시절 국정원이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국보원으로 옮긴 뒤에도 임 과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감청 프로그램에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임 과장 외에도 지금 사실 이 사건은 임 과장이 혼자 뒤집어 쓴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임 과장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임 과장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국정원의 해명은 납득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군요. 그렇습니다. 2015년 7월 임 과장의 사망으로 국정원은 더 이상의 진상 파악은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 과장 외에도 직속 상관인 김 처장을 비롯해 이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들이 감청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 과장이 왜 모든 책임을 떠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감청 프로그램 도입과 운용 전반에 걸쳐서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올라서 아르바이트생이 구급 공무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됐다. 오늘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화제가 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사실이냐 이런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주장인지 무리한 비교인지 팩트체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언뜻 듣기에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서 시간당 7,500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걸 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요. 157만 3천 원이 됩니다.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이 기준인데요. 그리고 구급 1호봉의 현재 기본급은 월 139만 5천 원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생의 급여가 구급 공무원의 기본급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 단순하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입니다. 반면에 구급의 기본급은 2017년의 금액입니다. 시점이 다른데 다른 시점을 놓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의 급여는 하반기에 정해집니다. 그 인상폭까지 봐야 같은 시점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일단 최근 4년간의 추이를 쭉 살펴보면 구급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비해서 10여만 원 많았다가 점차 줄어서 올해 4만 원 정도로 좁혀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번에 최저임금이 16.4%가 올랐잖아요. 공무원 급여도 좀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군요. 네, 지금까지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인사혁신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기본급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포함해야 최저임금과 동일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건데 금액이 월 1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래서 이걸 반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올해 구급 1호봉의 급여가 올라가서 월 152만 원이 됩니다. 공무원의 급여 인상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민간 부문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는 내년의 인상폭이 올해 수준, 올해가 3.5% 인상됐는데 이 수준만 되면 역전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좀 지켜봐야겠고 근데 공무원들은 기본급 외에도 여러 수당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 수당이 있고요. 초과 근무 수당, 명절 상여, 성과 상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급과 직급 보조비 외에 지급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마다 또 직급에 따라서도 근무 형태에 따라서 충분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제외하고 누구에게나 매월 똑같이 지급되는 항목, 대표적으로 정액급식비만 보겠습니다. 월 13만 원인데요. 이걸 포함하면 고정 월 급여는 최소 이걸 다 합치면 165만 원이 넘어서게 되는데 따라서 아르바이트생과 구급 공무원의 격차가 줄어든 건 맞지만 역전됐다라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이 외에도 뭐 취업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환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비교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놓고 찬성하는 쪽도 있고요. 반대하는 쪽도 나름의 이유와 또 논리와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공론화 방식으로 이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숙제인데요. 그런데 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공무원의 급여를 단순 비교하는 논리가 과연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인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금액으로 따져본 저희 취재의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몰카는 어디에입니다. 예, 무슨 또 몰카 얘기입니까, 오늘은? 예, 청와대에서는 어제와 오늘 청와대 내 캐비닛과 책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전에 발견될 것 같은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혹 더 있을까 찾아본 거였는데요. 예. 청와대 관계자들이 신경 써서 찾은 것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몰카였다고 합니다. 예. 최민희 전 의원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저렇게 몰카 2개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시계형 몰카였는데 남성용과 여성용인데 당시에 여성용은 방수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청와대에 몰카가 왜 필요하냐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청와대는 당시 연설기록비서관이 대통령 면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구입했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해명이 더 납득이 안 된 것이 대통령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간단한 음성 녹음 장치들이 많은데 하필 몰카로 대통령을 찍냐. 그래서 납득이 안 됐고요. 예. 정부 초기에 내부에 권력 암투가 있었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데 이 몰카에 영상도 같이 남기 때문에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들이 있을까 봐 좀 신경 써서 찾았지만 몰카는 못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왜 침대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되더군요. 근데 그게 이제 창고로 갔다고 했는데 그럼 이 몰카는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예, 찾진 못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요. 예. 먼저 적법한 처리라면 이 몰카도 내용 연수가 9년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불용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이 몰카도 대통령 기록 물품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이나 지정 기록물이 돼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 자체가 봉인이 돼서 역시 확인할 수가 없고요. 지금 문제가 그거죠. 뭐가 기록관으로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목록 자체를 당시에 황교안 대행이 지정 기록물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틀어막은 이제 찾으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지만 만약 몰카가 정말 몰카의 소용대로 몰카로만 찍어야 된 장면들이 있었다면 이미 무단 폐기됐거나 또는 누군가 시계처럼 차고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계형 몰카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 와중에 베니스행입니다. 먼저 사진을 잠깐 보면 충북 청주에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300밀리가 넘는 비가 내렸고 20여 년 만에 물폭탄이었습니다. 지금도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복구가 다 안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충청북도 몇 개 지역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하는 것도 검토 중인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충북도 의회 4명이 저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늘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명목은 관광 선진국, 문화 선진국의 이해를 넓힌다라는 거지만 그런 목적의 국외 연수지만 물난리의 외유성 출장이냐 비난이 많습니다. 여행 목적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누가 봐도 속이 딱 뻔히 보인다는 정도니까 이거 다 이제 나라 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획을 잠깐 보면 소요 나라 경비가 돈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민들의 세금이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죠. 소요 경비를 보면 1인당 500만 원씩이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도비로 지원이 되고 약 55만 원 정도를 자부담을 하는데 앞서 연수의 연간 사용 한도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정표를 보면 유명 여행사의 관광 상품 같습니다. 8박 10일 일정인데 파리로 가서 아비뇽, 깐느, 니스, 모나코, 피사의 사탑을 들려서 물의 도시 베니스까지 가서 밀라노를 돌아서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예, 뭐 누가 봐도 관광지네요. 예, 예. 문화 선진국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지금 베니스, 물의 도시 베니스 왼쪽이 사진인데요. 오른쪽은 지난 주말 청주의 사진입니다. 예. 물난리가 저렇게 났는데 수상도시를 방문할 때 관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좀 의문이 됩니다. 예.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위원들의 명단을 하나씩 보면 상임위원장은 행정문화위원회인데요. 상임위원장은 김학철 위원장이고요. 박한범, 박봉순, 최병현 위원 이렇게 4명이 오늘 갔습니다. 예. 밑에 이제 이현구 위원은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취소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예. 측근에 물어보니까 허리도 좀 아팠고 그다음에 물난리가 갔는데 외유성 출장을 가기엔 좀 마음이 뭐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방금 보여준 명단은 완전히 그 뭉쳐야 뜬다 명단이군요. 예, 4명이 굳이 표현하자면 떴습니다. 예. 오늘 방송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뭉쳐야 뜬다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철통 검색대입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입구에 있던 한 검색대를 지난달에 철거했고 오늘 그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면 청와대 여민관 3층에 민정수석실이 있는데 저 검색대가 2층 계단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검색대를 통과했어야 하는데요. 오늘 새롭게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철제 장비입니다. 검색대 옆에 붙어 있는데 이 철제 장비는 특수 용지가 지나가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치된 장비라고 합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에서는 특수 용지로 된 종이만 쓰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당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인데요. 만약에 민정수석실에서 종이 한 장이라도 빠져나가면 경고음이 울리게 됐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했던 이유 뭐 있겠죠? 바로 정윤의 문건인데요. 2014년 말에 정윤의 문건이 민정수석실에서 나가면서 발칵 뒤집혔고 당시 청와대는 문건 내용보다 유출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뒤에 민정수석이 된 우병우 민정수석이 문서 한 장, 종이 한 장 못 나가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철거가 됐고요. 아무래도 저렇게 특수 시스템까지 갖췄으니까 문건은 빠져나가지 못했을 텐데 어쨌든 얼마 전 캐비닛에 쌓여있던 문건이 공개되면서 국정농단 재판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와 비하인드 뉴스 진행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집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Perhaps there's a thing or two I think of lying in bed I shouldn't have said, but there it is. You see, it's all clear. You are meant to be here.